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유언장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간병의 시간은 사라지고 오직 재산만 남은 자리에서 저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됐고 상속은 법대로 가자. 장례식장 로비의 형광등이 희게 번들거렸다. 종이컵에 남은 식은 커피 냄새가 코끝에 걸렸다. 박정현은 조의객들이 남기고 간 흰 국화 줄기를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냉기 같은 바람이 복도를 스쳤다. 형 박태호는 영정 앞에 세워둔 가습기에 물통을 발끝으로 밀어두며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 오늘 밤에 변호사 통해서 정리해. 이미 얘기 끝났어. 정연은 고개를 들었다. 내 얘긴 안 물어봐. 물어볼 게 뭐 있어. 10년 동안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건 알지. 그건 내가 한 거고 상속은 아버지가 결정한 거야. 동생 서진이 입가를 굳게 접었다. 누나, 이런 자리에서 굳이 사람들 보잖아. 장례식장 안내 방송이 또박또박 울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문장이 몇 번이고 복도를 떠돌았다. 정연은 검은 천으로 덮어 둔 접이의자들을 하나씩 펴서 벽에 기대 세웠다. 손가락 마디에 오래 묵은 세제가 밴 자국이 옅게 번들거렸다. 빈소 안으로 들어가면 향 냄새가 먼저 달라붙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수위의 하얀 주름, 접혀있는 부익음 봉투들. 정연은 영정 앞에 마지막 국화를 올렸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깨를 조금 세우고 얇게 웃고 있었다. 남은 밤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자던 상주 도우미가 지나가며 물었다. 밤샘은 가족분 중 누가 하세요? 형이 먼저 대답했다. 정연이 10년 내내 밤샘했으니까 마지막도 마무리는 해야지. 사람들 몇이 힐끔거렸다. 누군가의 혀차는 소리가 낮게 났다. 정연은 도우미에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 조명이 반사되어 작은 불빛이 떨렸다. 복도로 나오자 변호사가 휴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태호가 손을 들어 그를 불렀다. 얇은 가죽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금속 클립이 딸깍 소리를 냈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은 장남께 일괄 상속됩니다. 정연의 등을 지나가는 한기가 정확히 척추에 닿았다. 서류철 가장자리에서 빛이 미끄러졌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부양에 관한 정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문서에 기록된 건 그것뿐이라서요. 태호가 종이를 반쯤 빼내 보이며 말했다. 명확하잖아. 우리 아버지 스타일 알지. 집안은 남자가 책임지는 거.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색 소음처럼 잔잔한 합판 벽의 울림이 귓속을 채웠다. 10년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발목을 잡았다. 혈압약을 깜빡한 새벽, 급히 택시를 잡아타던 빛밤, 손등에 주름을 펴주며 한 글자씩 읽어주던 신문, 겨울마다 갈라지던 아버지의 입술에 바르던 연고. 그 모든 장면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되감기처럼 겹쳐졌다. 누나, 마음 상하지는 말고. 서진이 종이컵을 들고 와 건넸다. 미지근한 물이 컵 안에서 흔들렸다. 정연은 컵을 받자마자 다시 내려놓았다. 나는 상속 얘기 꺼낸 적 없어. 태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내가 먼저 말한 적은 없지. 그래도 정리는 해야 하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 주변에서 검은 코트 자락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떤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저 딸이 그동안 다 했대.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지. 말끝에 기운이 고인 물 위에 떨어진 먼지처럼 느리게 번졌다. 정연은 빈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 향을 하나 더 집어들었다. 촛불 위에서 산소가 흔들리며 작은 파란 태가 생겼다. 향끝을 살짝 대자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굽이치다가 영정 앞에서 잠깐 멈춘 듯 보였다가 천장으로 얇게 사라졌다. 아버지가 누워있던 병실의 컴컴한 창, 내내 켜져 있던 산소포화도 모니터의 초록빛, 팔뚝 피부를 지날 때마다 울리던 차가운 소독약 냄새. 그 안에서 말이 되기 전에 부서져 버린 말들이 있었다. 잘 버텼다. 괜찮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고요 속에 들어가면 늘 같은 순서로 떠오르는 네 단어. 휴게실의 변호사가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류 처리 닫히며 짧은 금속성 울림이 복도에 흩어졌다. 태호의 전화가 울렸다. 응, 끝났어. 내일 아침에 은행 들르면 되지. 그는 고개를 들어 정연을 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다. 정리 잘해. 나 먼저 간다. 검은 구두가 반짝이며 자동문을 지나갔다. 서진도 외투를 입었다. 누나, 밤샘은 미안해. 내일 다시 올게. 정연은 여전히 영정 앞에 서 있었다. 손바닥을 모아 한 번 더 절을 했다. 무릎을 굽히며 바닥에 차가움이 살갗을 따라 올라왔다. 일어서자마자 허리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10년의 밤이 몸속 어딘가에 끈처럼 감겨있는 느낌이었다. 빈소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니 뒤늦은 조문객이 서성이고 있었다.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그가 물었다. 아드님이시죠?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딸입니다. 남자는 잠깐 당황한 얼굴을 했다가 봉투를 다시 접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은 아무튼 명복을 빕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향 냄새와 함께 어색함이 조금 남았다. 정연은 휴게 테이블 구석에 놓여있던 신문을 접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 아래 깔린 안내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상속 절차 간략 안내. 파란 글씨로 된 몇 줄이 마른 잉크처럼 거칠게 보였다. 그녀는 안내문을 다시 신문 밑으로 밀어 넣었다. 손가락 끝에 종이에 날이 스쳤다. 미세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피는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거울이 잠깐 정연의 얼굴을 비췄다. 피곤과 새벽의 공기가 섞인 얼굴, 눈두덩이에 남은 울음의 선. 그녀는 거울을 외면했다. 다시 빈소 문을 열고 들어가 물이 비어가는 가습기의 뚜껑을 열었다. 종이컵으로 물을 여러 번 옮겼다. 가습기에서 일어난 흰김이 아주 천천히 영정사진 아래로 흘렀다. 김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맴돌다가 이내 흩어졌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렀다. 박정연 씨 맞으시죠? 유 원장 사본 전달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오늘 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정연은 짧게 대답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보았다. 손가락이 자연스레 메일 앱을 열었다 닫았다. 제목도 본문도 없는 빈 화면 위로 향 연기가 얇게 지나가는 듯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굵어졌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빗소리가 문턱을 넘어왔다. 정연은 영정 앞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웠다. 손을 포개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있을게요. 말이 공기 속에서 짧게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멀리서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졌다.
이름이라는 두 글자가 비어있는 봉투처럼 손끝에 남았다. 밤샘을 예고하는 형광등의 소음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 울렸다. 아침의 장례식장은 유난히 차가웠다. 밤새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온 김이 사라지고 향 냄새는 눅눅한 천장에 스며들어 있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든 겨울 햇살이 바닥에 유리컵 자국을 하얗게 드러냈다. 박정현은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는 빈소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검은 양말 위로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배어올랐다. 형 박태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새로 다린 양복 바지에 주름이 칼날처럼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아내와 초등학생 딸이 따라왔다. 얘 인사드려라. 큰아버지네 집이야. 태호의 아내가 아이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 할아버지께 인사해야지. 아이의 목소리가 얇게 떨렸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정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제의 향 연기와 오늘의 햇빛 사이에 끼인 시간처럼 어쩐지 모든 게 멀게 느껴졌다. 정연아, 너 오늘도 집 안 갈 거야? 태호의 아내가 물었다. 장례 끝날 때까진 있어야죠. 그래도 하루 정도 쉬지 그러니. 얼굴이 너무 상했어.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내가 사람 보는 일은 안 맞는다고. 그녀는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정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조문객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노부인이 아이고 아들 효자네 하며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병수발 그렇게 잘했다며. 요즘 보기 드물다더구나. 태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누나가 좀 도와줬죠. 도와줬다는 말이 정연의 귓가에 찢어진 듯 들렸다. 그녀는 가만히 국화 한 송이를 다듬으며 흰 꽃집 사이로 먼지를 털어냈다. 태호는 다시 조문객을 향해 웃었다. 그래도 간병은 여자가 세심하니까 남자가 해선 안 되잖아요. 조문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치. 그런 건 딸이 하는 거지. 남자는 밖에서 벌어야지. 그 짧은 대화는 정연의 어깨 위로 먼지처럼 내려앉았다. 휴게실에서 동생 서진이 커피를 뽑아왔다. 누나, 나중에 형이랑 얘기 좀 해. 자꾸 나보고 중간 역할 하래. 무슨 얘기? 상속 관련해서. 형은 법대로 하면 된다는데 엄마 제삿날 문제로도 얘기하려고 하더라고. 아직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서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냥 그렇다는 거야. 나도 피곤해서 일단 알아두라고. 그는 종이컵을 버리고 빠르게 나가버렸다. 정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은 작고 흐릿했다. 거기엔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팔목엔 오래된 압박밴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병실을 오가며 수십 번 팔을 걷던 그날들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병실이 떠올랐다. 하얀 조명 아래 머리맡에 물컵, 약봉지, 산소 마스크. 정연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그녀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결국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비워진 부분을 당연한 일이라 불렀다. 빈소로 돌아오자 형의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아니, 간병이 뭐 대단하다고. 집에 붙어 있는 게 일이야. 그거 하면서 돈도 벌었잖아. 알바 같은 거. 정연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촛불의 심지를 정리했다. 심지가 너무 길어 타들어가던 불꽃이 작게 틱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작은 숨을 내쉬던 밤. 그녀가 손을 잡자 따뜻하구나 하며 웃던 그 미소.
그 미소만큼은 세상의 어떤 판단보다도 진실했다. 누나, 점심은 먹었어? 서진이 다시 돌아왔다. 안 먹었어. 형수님이 밖에서 다 같이 먹자는데. 나 여기 지킬게. 누나도 사람인데 좀 나가자. 아버지 혼자 두기 싫어. 그럼 뭐, 나갈게.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복도의 끝, 자동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형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 빈소 안엔 정연 혼자만 남았다. 향 냄새와 미지근한 공기가 엉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국화한 송이를 내려다보았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그 꽃잎을 주워 다시 제자리에 올려두었다. 하나의 생명을 되돌리려는 듯한 그 작은 동작.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서는 하찮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겐 마음을 추스르는 의식 같았다. 밖에서는 또 빗소리가 시작됐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가늘게 흘러내렸다. 정연은 그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내가 한 걸 보지 못한다. 단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만 본다.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한 결심이 번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는 알아줬을 거야. 병원은 계절을 잊은 공간이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도 조용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복도마다 희끗한 형광등이 눈보다 더 차가운 빛을 흘렸다. 박정현은 매일 새벽 6시에 병실에 도착했다. 먼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물수건으로 침대 가드를 닦았다. 손끝에 남은 소독약 냄새는 밤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딸이 그렇게 자주 오면 뭐가 달라지나? 간호조무사가 툭 던지듯 말했다.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냥 마음이 놓여서요. 요즘 환자 가족 중에 이런 사람 드물어요. 전담 간병인 두고 끝내지. 그녀의 말투엔 놀람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정연은 조용히 웃었다. 제가 해야 마음이 편해서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주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다. 정맥 주사선이 팔뚝을 따라 느리게 움직였다. 아버지, 오늘은 기운 좀 나세요? 괜찮다. 근데 너 회사는 쉬고 있어요. 왜 쉬어? 아버지 곁에 있으려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오후쯤이면 형의 아내가 병문안을 왔다. 고가의 코트를 입은 그녀는 매번 커피 한 잔을 들고 왔다. 정연 씨, 또 여기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난 냄새만 맡아도 못 있겠던데. 괜찮아요. 익숙해져서요. 그래도 너무 오래 붙어 있지 마요. 사람 피곤해져. 그리고 우리 형이 요즘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아서 말이지. 너무 부담 주지 말아요. 부담요? 간병비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병원비가 좀.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커피를 마셨다. 정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액줄을 정리했다. 그녀의 등 뒤로 형수의 작은 한숨이 섞인 웃음이 들려왔다. 밤에는 동생 서진이 잠깐 들렀다. 누나, 형이 요즘 속상해해. 너한테 간병비 얘기 꺼냈다고 내가 혼나서 그래. 혼날 일은 없지. 형 말로는 너도 상속받을 거 생각해서 하는 거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병원비 정산은 내 몫으로 해달라나 뭐라나. 정연은 말을 잃었다. 상속이라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래도 알아둬. 형수님이 계속 신경 쓰는 눈치야. 서진이 떠난 뒤 병실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산소 발생기의 주기적인 쉬익,
소리가 유일한 리듬이었다. 새벽 3시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정연은 잠결에 일어나 물을 떠다 드렸다. 정연아. 네. 형제들 싸우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그런 말씀을. 아버지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한텐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며칠 후 형이 병실에 나타났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며칠 안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여긴 너무 비싸.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옮기면 안 돼요. 의식이 약해서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야.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매일요. 그게 뭐. 가족은 다 똑같이 힘들었어. 아버지 약값이랑 병원비 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 강요한 사람 없잖아. 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간호사가 놀라서 문을 열었다. 환자분이 깰 수도 있습니다. 형은 짜증을 내며 뒤로 물러섰다. 이래서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야. 그 말이 복도에 퍼졌다. 정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눈앞이 하얘졌다. 형이 나가고 난 뒤 병실은 고요했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눈 대신 쌀락눈 같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정연아, 다 괜찮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정연은 침대 곁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가족 여행 사진이었다. 그 속에 아버지는 활짝 웃고 있었고 정연은 그 옆에서 해맑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얼굴과 닮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같았다. 그 눈빛 속엔 세상이 몰라주는 따뜻함이 있었다. 정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아버지, 나 혼자라도 끝까지 있을게. 복도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다. 간호사가 교대하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안 주무셨네요. 이제 익숙해요. 그래도 몸 상하니까 잠깐이라도 눕세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숨소리 듣고 있으면 잠이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창밖에서는 첫눈 아닌 먼지가 흩날리고 있었다. 병실 불빛이 그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심장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피로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무너져가는 희망인지 몰랐다. 단지 다음 날 아침이 올 때까지 그 모든 감정을 꾹 눌러 삼킬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겨울비가 그친 뒤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했다. 정연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한옥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는 낡은 이름표가 걸려 있었다. 박영수. 세월이 벗겨낸 페인트 자국 사이로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거실 한쪽엔 아버지가 쓰시던 안마의자, 낡은 탁자 위엔 약봉지와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창틀엔 말라붙은 물자국이, 벽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2022년 3월. 그 달력엔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다. 3월 14일 정연 생일. 그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케이크 사기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날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고 그녀는 병실에서 컵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불었다. 다음 생일엔 꼭 집에서 하자. 그 말이 마지막 생일 인사였다. 정연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영수증, 처방전, 병원비 납입 영수증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카드 결제 내역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중 가장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었다. 정연 카드 빚 갚기. 그 글씨 옆엔 낯선 봉투가 붙어 있었다. 정연에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열자 얇은 종이 한 장과 얇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종이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정연아, 내가 가진 건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흘린 시간만큼은 꼭 갚고 싶다. 이건 내 마지막 정리다. 아버지 드림. 열쇠에는 B-205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집 근처의 작은 창고 건물로 향했다. 비밀번호 자물쇠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다. 문이 열리고 어둑한 내부에서 먼지가 일었다. 박스 몇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자 병원비 영수증들과 함께 통장 몇 건이 나왔다. 통장 표지엔 국민은행 박정연 공동명예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이 돈은 내가 쓴 만큼 내가 살아갈 날들을 위해 남겨둔 거야. 정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봉투 안쪽에 끼워져 있던 메모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안엔 더 작고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언장에는 내 이름을 넣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직 너에게 남는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졌다. 울음이 터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창고의 작은 창문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 입자가 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 빛이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형의 이름이 떴다.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유언장 사본 받았지? 응. 마음 상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정연은 조용히 물었다. 형, 아버지 창고 비밀번호 알아? 창고. 무슨 창고? 몰랐구나. 그런 거 왜 물어봐. 그냥 아버지 물건 좀 정리하려고. 건드리지 마. 이제 모든 건 내 몫이야.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형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내 몫이 아니야. 태호. 전화가 끊겼다. 정연은 다시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박스 하나를 닫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전부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어쩌면 그 마음의 무게는 아무리 정리해도 남을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낮은 빛이 사라지며 안쪽의 공기가 느리게 가라앉았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멀리 흩어졌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넓은 유리창 밖으로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정연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형 태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동생 서진이 있었다. 탁자 위엔 유언장 사본과 상속 문서가 정돈돼 있었다.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안경테를 고쳐 쓰며 입을 열었다. 박영수님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은 전부 장남 박태호 씨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그가 말을 잠시 멈췄다. 태호가 눈썹을 찡그렸다. 다만 뭐요? 변호사가 책상 위에 파일을 열었다. 추가 문서가 있습니다. 사망 직전 일주일 전 고인이 직접 작성하신 이양서입니다. 정연의 손끝이 떨렸다. 태호가 불쾌하다는 듯 의자를 밀었다. 그게 법적 효력이라도 있습니까? 법적 효력은 약하지만 분쟁의 정황 자료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정연에게 건넸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삐뚤한 글씨가 있었다. 10년 동안 내 곁을 지킨 딸 정연에게 내가 가진 마음의 절반을 남긴다. 재산은 숫자로 남지만 시간은 마음으로 남는다. 정연은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숨을 삼켰다. 형의 아내가 비웃었다. 마음의 절반이요. 그게 뭐예요? 돈으로 환산돼요? 정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건 당신이 모르는 언어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또한 고인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통장 5건이 있습니다. 전부 박정연 씨와 공동명의로 개설돼 있었어요. 고인의 사망 이후 법적으로 공동명의자의 소유 비율이 50%로 자동 인정됩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문서가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누나가 꾸민 짓이야. 아버지 치매 오셨을 때부터 서류를 조작했잖아. 태호 씨,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모든 거래 기록은 은행 확인을 마쳤습니다. 서명도 고인의 친필로 판명됐어요. 정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아버지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요? 그 손으로 내 이름을 적으실 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태호는 얼굴을 붉혔다. 넌 항상 피해자인 척했지. 간병은 선택이었어. 누가 너더러 하라 그랬냐고. 정연은 웃었다. 그래요. 선택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이 그들 사이를 오가며 어색하게 손을 들었다. 그만들 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넌 빠져. 태호가 소리쳤다. 이건 형제 사이의 일이지. 내가 낄 데가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메모예요.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창고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손편지, 사본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은 정연이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마지막 손은 딸의 손이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형의 아내가 작게 혀를 찼다. 그걸로 뭐가 달라지는데? 정연은 편지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저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고 누가 그의 마지막을 지켰는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서류를 추가 의견서로 첨부하겠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롱이야. 넌 항상 도덕적으로만 우위에 서 있으려고 하지.
그래서 아버지도 피곤해 하셨어. 정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피곤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었겠죠. 그 말에 태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장남에게 상속이 집중되지만 정신적 기여 부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분쟁이 생기면 이 문서가 증거가 될 겁니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형을 바라보았다. 형, 돈은 다 가져요.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마요. 당신이 기억할 자격은 없으니까. 회의실 문이 닫히자 두꺼운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복도 끝에서 햇살이 들어와 정연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따뜻한 빛이 눈물자국 위로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늘 말하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정연아, 착한 게 약한 건 아니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 발짝 아주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손 안의 열쇠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금속의 마찰음이 마치 오래된 굴레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초겨울의 오후, 하늘은 희뿌옇게 흐려 있었다. 정연은 손에 낡은 열쇠를 쥔 채 아버지의 집 마당에 서 있었다. 고요했다. 낙엽이 다 떨어진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그녀는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다. 오래된 장판, 보일러의 미열, 그리고 아버지의 기침이 스며든 공기.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정연 앞으로. 그 아래에는 형의 글씨로 오후에 들르게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정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필체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단단했지만 따뜻함이 없었다. 문이 다시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다. 왔냐? 짧은 인사였다. 그는 코트를 벗지도 않고 거실 가운데에 섰다. 정연은 조용히 물었다. 왜 왔어? 이제 끝내야지. 유산 문제도 그렇고, 내가 변호사한테 한 말도 그렇고. 무슨 말? 아버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아직도 유효해. 너,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해. 태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아버지의 첫째야.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집을 남겼고, 그건 전부 내 책임이라고. 정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책임? 형이 말하는 책임은 돈이야. 아버지한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넌 감정에만 매달려. 현실을 몰라. 현실이라면 형은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보일러 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태호가 탁자 위에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창고의 공동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거 내가 가져. 나한테 필요 없어. 정연은 놀란 얼굴로 형을 바라봤다. 왜?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건 이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 정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태호가 종이를 건넸다.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날 밤 아버지 병실에 갔었어.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잠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눈을 떴더라. 나한테 물으셨어. 정연이 자냐? 그래서 그렇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러시더라. 태호야, 내 동생 좀 부탁한다. 나는 이제 됐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그냥 나왔어.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정연은 입술을 떨었다. 왜 이제 말해? 말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까봐. 그날 이후로 계속 귀에 맴돌았어. 내 동생 부탁한다는 말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 난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정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가 형을 미워하신 건 아니야. 그냥 형이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야.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넌 아직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응. 왜냐면 아버지는 끝까지 형을 믿었으니까. 그 말에 태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둘 사이에 고요가 흘렀다. 보일러의 열기 속에서도 공기가 차가웠다. 정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형, 이제 그만 싸우자. 아버지 이름 앞에선 우리 둘 다 죄인이야. 죄인. 그렇지. 나는 더 잘 모시고 싶었는데 끝내 못했으니까. 형은 더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걸 참았으니까. 태호는 손을 내렸다. 눈빛이 조금 풀려 있었다. 그래도 내가 이길 줄은 몰랐다.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바깥에서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태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유난히 싫어했지. 그래서 늘 창문 닫으라고 하셨잖아. 정연이 웃었다. 근데 난 이제 빗소리 좋아. 왜? 아버지가 듣고 계신 것 같아서.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반짝였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연아. 응.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정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 듣고 싶었어. 태호가 창문을 닫았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낡은 집의 숨소리 같았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형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사진 새로 바꿀까 해. 이젠 웃는 사진으로.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형,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알아? 뭔데? 이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마 형한테도 한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빗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한때 미움으로 막혀 있던 공간에 이제는 후회와 용서가 함께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아버지 집 마당을 비췄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남은 붉은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정연은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금고 열쇠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린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형 태호는 연락이 뜸해졌다. 한 번은 문자로 짧게 안부가 왔다. 창고 정리 잘했냐? 정연은 다 끝났어라고 답했다. 그 한 줄이 서로의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남은 건 그저 묵직한 침묵이었다. 정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 속 금액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아버지가 미소 지을까? 단지 생활비로 흩어버리기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돌봄, 쉼, 기억, 따뜻한 손, 단어들을 이어붙이자 문장이 되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정연은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다. 노인 요양보호사 과정 등록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간병 경력이 있으세요? 네, 10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서류를 건네며 직원이 미소 지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란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수십 번 접혀 있었고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정연아,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시간은 내가 내 곁에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며칠 후 요양보호사 교육 첫날.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정연은 맨 앞자리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강사가 말했다. 돌봄이란 건 단순히 환자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를 기억해주는 일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정연은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기억해주는 사람.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이젠 아버지 없이도 괜찮아요.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자 석양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한결 단단해 보였다. 손 안에는 아직도 그 낡은 열쇠가 있었다. 그녀는 그 열쇠를 바라보다가 창문 밖으로 천천히 내밀었다. 바람이 열쇠를 휙 빼앗아갔다. 햇빛에 반짝이던 금속이 멀리 날아가며 사라졌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그 말은 바람에 섞여 하늘로 올라갔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더 이상 짐이 없었다. 남은 것은 따뜻한 기억과 새로 시작될 삶뿐이었다. 새벽의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다. 박정현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손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아버지의 제삿날이었다. 작은 납골당 안 벽면의 유리문 뒤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영수 1948-2024. 그 이름을 손끝으로 쓸며 정연은 눈을 감았다. 이름 뒤의 숫자들이 차갑게 반짝였다. 한때 그 숫자 사이를 지켜냈던 시간들, 한겨울의 새벽, 기저귀를 갈던 손길, 간호사들의 피곤한 웃음소리, 그리고 괜찮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한숨이 스쳐갔다. 그녀는 국화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향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불빛은 부드럽고 공기는 따뜻했다. 아버지의 사진 속 미소가 오늘따라 조금 더 온화해 보였다. 정연은 작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저도 잘 지낼게요. 이제 제 이름은 없어도 제 마음은 여기에 남았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납골당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며 안쪽의 빛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햇살이 천천히 올라오며 어둠이 물러났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종이는 닳아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정연아, 고맙다. 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말라갔다. 길 건너편에는 작은 복지센터가 있었다. 며칠 전부터
정연이 봉사를 시작한 곳이었다.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듯했다. 정연은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팔을 잡았다. 여기 계단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노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끝의 온기가 잠시 그녀의 손에 스며들었다. 그 온기는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다. 햇살이 완전히 퍼졌다. 낙엽이 바람에 떠올라 길가를 돌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눈부시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정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어느새 바람은 잠잠했고 그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아주 길게 땅 위에 남았다. 이름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